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훗설의 길. 재미있겠죠, 그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에드문드 훗설은 1859년도에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해 있었던 프로스니츠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공부할 나이가 되어 수학에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라이프치히 대학과 70년대 중후반부터 또 베를린 대학교, 빈 대학교, 이 세 곳에서 수학과 철학을 동시에 공부하다가 특히 빈 대학교에서 훗설은 브렌타너를 만나.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변수에 대한 계산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87년도에 수의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하빌리타치온을 완성하면서 할레대학교 강사로 가게 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하빌리타치온 논문이 산술의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확장되어 출간되는데, 그게 바로 1891년도 이 논문을 프레게가 비판하면서 이제 훗설은 자기 극복의 길을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러면서 90년도, 91년도에 대작을 발표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훗설은 상당히 충실한 교수로서 살았고, 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이데거를 만나면서 하이데거가 참 비겁했죠, 그죠? 자기 선생에 대하여.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을 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으로서 참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 에드문드 훗설. 하이데거는 확실히 자기 선생한테는 비겁했어, 그죠? 끝까지 침묵했어. 존재와 시간 앞에 쓰여진 존경과 우정을 단 그 찬 헌정 문구를 지우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그의 실존적 삶은 상당히, 그 당시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훗설은 자기 아들을 또 잃어. 그리고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으로서, 그죠? 공포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죠?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이러한 아주 독특한 실존적인 어떤 그런 아픔의 시간들에도 묵묵히 학문적으로 끊임없는 자기의 극복의 길을 갔던, 니체로 보면 초인 사상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사상적으로 볼 때 끊임없는 극복의 길을 갔어. 훗설만큼 충실한 삶을 산 사람도 없고,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죠, 그죠? 흔들림이 없는, 그러나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통하여 철학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 에드문드 훗설이었어. 훗설이 어려운 이유는
그가 생전에 출간했던 그 작품들보다는 유고로 남긴, 그래서 4, 5만 장의 속기 기록과 그 유고 노트들을 기반으로 하여 루뱅대학교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치의 어떤 그 슬픈 역사가 또 숨어 있는 거야. 한 신부에 의하여, 그죠? 구출돼서 50년도부터 재출간돼. 그러니까 생전에 출간한 작품도 중요하지만은 유고노트도 아주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면서 순수 논리학자가 돼. 논리연구 1권에서 1900년도에 출간되죠. 그리고 이 순수 논리연구를 하다가 의식의 본질을 발견하고 삶의 체험, 현실적 체험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리학이 또 인식론과 관계되어 있어요. 판단을 다루고 형식 논리를 다루면서 논리연구 2권에서 드디어 현상학이라고 하는, 특히 제5 연구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지향성 개념이 나타나잖아, 그죠? 이것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이미 말부르그 대학교에서 이 존재와 시간에는 에둘러서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데거가 25년도에 했던 프롤레고메나 쭈얼 게슈히테 데스 짜이트 베그리프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의 역사 서론,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했던 거기에서 하이데거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과 또 범주적 직관, 그 다음에 아프리오리, 선엄, 이런 개념들을 갖고 와서 비판하죠. 그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존재와 시간이 기획되는 그 이전에 했던 강의잖아. 그죠? 그래서 후설은 이 논리 연구가 나오고 철학계의 대스타가 돼. 심리학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편학과 본질학에 대한 어떤 그런 구상이 이미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미 논리 연구, 수학적 진리, 논리학의 진리, 이런 것이 인식 주관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인식 주관과 상관없이 그런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보편적 본질에 대한 어떤 그게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면서 논리학자가 되고, 이 논리학을 연구하다가 이제 현상학, 기술적 현상학, 어떻게 보면 경험적 현상학, 그리고 나서 논리 연구 이후에 이 시기에 이제 할레 대학교 강사에서 괴팅엔 대학교로 옮기게 돼요. 괴팅엔 대학교 원액 강사였죠. 교수긴 한데 정교수는 아니어서, 정교수는 오고 나서 한 7, 8년 뒤에 되죠. 그죠? 그리고 1916년도에 괴팅엔에서 프라이부르그 대학교 교수로 가요.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를 만나. 하이데거가 1차 세계대전에서 징집됐다가 돌아와서 후설의 조교가 되잖아. 그죠? 이 후설을 안 만났으면 존재와 시간이 나올 수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현상학은 방법만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내용적, 존재와 시간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죠? 예도가 지금까지 후설 강의를 조금 했는데 조금 심도 있게 심화된 강의를 계속 앞으로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해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강의와 더불어서.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후설은 논리 연구 이후에 이제 본질학, 현상학의 이념, 보편학으로서의 은밀한 학으로서의 현상학을 수립하는 그런 목표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선험적 현상학, 모든 경험으로부터, 경험과학의 전제로부터 자유로 그러한 본질학으로서의 보편학의 이념을 수립할 수 있는 선험적 현상학을 기획하게 되는데, 논리 연구에서 이게 이제 1905년도에 스위스의 제펠트 원고가 있어. 이때부터 이미 이제 환원이라는 개념, 레둑지온, 판단중지, 초월론적 현상학,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 점점 이제 칸트로 가는 거죠. 그죠? 칸트의 초월 철학,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란스젠덴탈의 페노메놀로기, 선험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평생의 후설의 어떤 과제가 돼요. 이 결과물이 2007년도에 göttingen 대학교 강의죠. 그죠? 그게 1907년도 현상학의 이념 5개의 강의를 거쳐서 이념 1이 돼 1913년도에 출간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3권으로 출간되려고 이미 계획이 돼 있었어. 근데 후설은 출간하지 않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비판하는 것은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이야. 그러니까 논리 연구 2권에 나타나는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그 현상학과 이념 1에 나타나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그런 비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환원의 개념이 나타나고 형상적 환원, 현상학적 환원, 초월론적 환원, 이런 것들이 다 보편학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인 거예요. 자연적 태도 안에서 그 당시에는 후설에게 어떤 근본적인 철학사와의 대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철학이 갖고 있었던 실증주의, 심리학 역시도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자연의 인과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심리를 해명하려고 했어. 실험심리학, 분트에.
그러니까 은밀하지 않은 거야.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의 어떤 본질은 뭐예요? 그 심리 현상을 자연과학의 어떤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심리학의 어떤 영역은 자연의 인과성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핵심은 지향성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경도된 모든 경험과학들, 그죠? 은밀하지 않은 그 전제 위에서 수립된, 그래서 학문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보편하게 이념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환원의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후설은 자기의 보편하게 이념을 수립하기 위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 확고한 결과물이 이념 1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논리 연구에서 나타난 이 지향성이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현상학의 주제는 현상이잖아. 그런데 모든 의식은 언제나 뭐뭐에 대한 의식인 거예요. 의식은 의식 바깥에 있는 대상을 향해 있어, 그죠? 근데 논리 연구에서 했던 건 뭐예요? 이 지향성 개념이 자기 선생이었던 프레게가 사용했던 스콜라 철학에 근거한 제1지향과 2지향을 나누면서 그 지향성은 의식 내재적인 것이라고 보잖아요. 후설은 이 표상주의를 해체해버려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도식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각 내용과 파악이야. 독일어로 아우프파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엠핀둥스인할트 혹은 아우프파숭인할트 쉐마, 그러니까 감각 내용이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념까지 가요, 이 도식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 지각작용을 통하여 어떤 대상이 내 의식으로 들어오자. 그러면 그 모든 대상의 내용이 다 지향적인 게 아니야. 지향은 이미 논리연구 2권에서도 비지향적 체험과 지향적 체험으로. 그러니까 감각 자료는 뭐야? 엠핀둥스 다툼은 뭐야? 감각 자료는 이 지향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토대인 거야. 그래서 비지향적 체험과 이 비지향적 체험이 바로 감각 자료인 거야. 여기에 근거하여 의식은, 그죠? 지향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상주의를 깬 거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어떤 상과관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태 자체와 직접 관계하는 거지.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 상과 관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상주의를 해체했다라는 거, 후설이. 근데 이제 이게 하이데거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야.
하이데거가 볼 때는 이 인식론적 철학의 한계, 의식 철학의 한계는 의식과 대상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한에 있어서 의식은 언제나, 그죠? 후설은 감각 자료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지향적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이미 여기에 표상이 하는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감각 자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볼 때는 이런 의식 철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깥에 나가 있다 그러잖아, 그죠? 이미 세계 곁에 있는 거야. 이 세계 곁에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후설 역시도 이러한 비지향적 체험과 지향적 체험을 나누면서 이념 1에서 도달한 게 뭐예요? 초월론적 주관성이. 이게 순수 의식이에요. 라이네스 베부스트 자인이라고 선험적 환원, 초월론적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객관적 세계의 체험의 통일성이 바로 그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이죠, 그죠? 콘스티튜지온. 이게 이념 2의 주제가 콘스티튜지온이에요. 그러니까 초월론적 현상학과 논리학, 그러니까 논리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술 심리학 혹은 현상학적 심리학, 경험적 현상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심리학적 주관과 현상학적 심리학적 주관과 초월론적 현상학의 주관이 다른 것은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초월론적 주관, 순수 의식, 선험적 의식, 초월론적 자아, 이거 뭐 다 되는 거죠. 이거 다른 게 뭔지 알아? 그것은 바로 논리 연구에서 행해진 그러한 경험적 현상학, 그죠? 그래서 이론 이성에 근거하여 어떤 논리적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이 현상학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 태도 안에서 구성된 그러한 경험적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념 1로 가게 되면 이건 역시도 환원의 대상인 거예요. 논리학, 수학적 진리, 심지어 신학조차도 다 환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자연적 태도 안에서 일반 정립에 의하여 성립된 경험 과학들이, 그죠? 그래서 환원을 거쳐서 도달된, 여기서 이 초월론적 환원에는 기납법과 연역법도 통용되지 않아. 도달된 그 선험적 주관은 이 세계를 비로소 의미의 대상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주관인 거야. 완전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순수 의식이 이 세계를, 그죠? 의식을 초월해 있는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 연구에서 행해진 거는 아직 경험적 현상학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서 주관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 태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초월론적 환원에 의하여 판단 중지를 통하여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념으로 가게 되면서 환원을 거쳐서 도달한 선험적 주관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특히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아주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보면 후설은 또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극복의 길을 가. 이념 1 이후에 2와 3을 죽을 때까지 유고노트로 남기고 죽은 이후에 출간돼. 대부분이 50년대 이후부터 후설리아나라고 하는 후설 전집이죠. 그죠? 후설 아키브에서 이제 편집해서 출간하게 되는데 후설은 이때부터 또 자기 극복의 길을 가. 그래서 이 선험적 자아라고 하는 것, 초월론적 자아라고 하는 게 역사와 사회로부터, 이거는 아도르노도 비판해요. 역사와 사회로부터 벗어나 순수자, 타자와 관계가 없고 사회와 관계가 없는 유아론이 아니냐, 이제 이래 된 거야. 이건 하이데거뿐만 아도르노도 후설의 연구로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고 비판 이론가가 됐던 철학자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룰라고 그래요. 할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후설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 이념 2, 3뿐만 아니라 결국 출간하지는 않았어. 자기가 또 23년도 24년도에 제1철학이라고 하는 이것도 후설 전집에 나와 있죠. 그죠? 강의를 하게 되고 프라이부르크에서 그 다음에 또 현상학적 심리학, 그 다음에 상호 주관성의 현상학에 대하여, 이게 3권짜리야.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말년에 출간된 위기,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강의죠. 그죠? 그 다음에 체코에서 했던 강의, 또 프랑스 소르본네에서 했던 강의, 데카르트적 성찰, 이런 거. 그 다음에 경험과 판단, Erfahrung und Urteil,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이념 1에서 나타났던 초월론적 현상학, 그 지향성 개념의 어떤 결핍된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 발생적 현상학, 이제 후기로 가면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발생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적이라는 게 뭐고? 그것은 시간의 변화 속에서 현상이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잖아. 거기에 근거하여 사태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적 현상학은 어떤 타당성에 따라서 시간에 관계없이 타당성에 따라서 그 사태를 정립하는 거고, 이 발생적 현상학은 앞서 발생했던 어떤 현상이 뒤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의 관계 전체 안에서 어떤 사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설은 이러한 논리 연구와 이념 1에서 나타났던 그 지향성 개념을 이제 수정해 나가.
그래서 지평지향성, 그 다음에 본능, 충동, 의지, 그러니까 객관화적 작용에 의하여 이론 이성에 의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역, 마치 프로이트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나타나, 이 발생적 현상. 그래서 지평의식이 나타나고, 또 제1철학 이권도 아주 중요하죠. 그죠? 곳곳에서 다 나타나. 후기 20년대 이후의 작품들에, 이후의 연구들에서. 그 다음에 실천철학, 또 본능의 연구를 통하여 초월론적 어떤 주관이 인간과만 관계된 게 아니라 식물, 동물과도 관계되고 신체의 중요성도 이제 나타나.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이게 상호주관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유고 노트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적 성장, 제5성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기에서도 중요해요. 위기에서는 이제 생활세계로 가게 되죠. 그죠? 역사와 사회 안에서 이 초월론적 주관성이 의식의 삶을 해석하는, 이제 해석학도 중요해져. 이해가 되죠. 그죠? 지평적 의식도 중요해요. 움직이는 지평일까요? 그래서 예도가 이미 했듯이 후설의 지향성 개념은 어떤 대상이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 기술하는, 논리 연구 이 초반에 나타나는 거잖아. 이게 아니야. 삶의 체험을 후설은 연구했고, 이 세계의 책임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실천적 길이 뭐냐를 끝까지 탐구해 나갔던 철학자가 후설이었어. 그래서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점점 더 이 지향성 개념이 실천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철학도 되고, 이 생활세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의 철학이 되면서 이것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론 이성뿐만 아니라 의지작용, 충동, 본능, 타자와의 관계, 감정이입, 그 다음에 또 역사와 사회 속에서 책임적 인간으로서 의식의 삶을 해석하는 자로서, 그래서 책임적인 어떻게 보면 윤리학도 들어오게 돼. 오늘 많은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평적 의식이 뭐예요? 사실 이것은 가다모한테로도 가. 지평융합. 이것은 니체를 거쳐 후설을 거쳐 가다모한테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야. 그래, 이 지평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후설의 현상학이 훨씬 더 해석학적 운동과 관계를 맺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배경의식과도 관계돼. 이건 이미 이념 1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연구에서 이념 1로 가게 되면서 후설은 이미 배경의식을 이야기한다고. 예를 들면 예도가, 그죠? 예도가 어떤 지금 나무를 본다. 나무가
얘도 안에 지각돼서 나타나. 그래서 저게 나무구나 판단을 내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들어올 때 저것이 예도의 지각에 소요될 때, 그죠? 저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만이 오는 게 아니야. 이게 논리 연구에서는 뭐예요? 감각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이 함께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경은 지향적인 게 아닌 거야. 그러다가 그 배경이 을 토대로 해서 나의 의식이 지향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숲 전체가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숲에서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산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함께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야. 저 나무는 갈색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색깔의 지평으로서 예도가 저 나무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나무가 갈색이라고 할 때에 그 갈색은 뭐예요? 다른 나무들 혹은 이 배경을 형성하는 전체 그림에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다른 존재자들의 색깔, 그것이 장이 돼서 저 나무는 갈색이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지평이 배경을 이루면서 내가 저 나무는 갈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평은 움직이는 지평이에요. 하이데거적으로는 뭐야?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자료는 은폐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향적 체험의 어떤 자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점점 달라지는 것은 후설은 논리 연구에서 이게 이제 이념으로 가기까지 해요. 이념에서도 비지향적 체험과 지향적 체험을 나누거든. 그런데 이 배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지평적인 지향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비지향적 체험 역시도 지향성 안으로 포섭하면서 수동적 종합을 이야기하게 돼. 그게 그 유명한 아날리제 주얼 파시벤 쥔테제라고 하는, 이것도 유고노트로 편집한 거죠. 그죠? 수동적 종합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능동적 지향성과 수동적 지향성을 이야기하면서 후기로 가게 되는데, 수동적 지향성이 바로 논리 연구와 이념에서 했던 감각자로 비지향적 체험과 관계된 거예요. 이건 역시도 이제는 지향성과 관계되게 돼요. 음악을 들을 때 배경음악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 그러나 그것은 배경음악으로서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강의를 하는 순간에 비행기 소리가 들리듯이. 그러나 저것은 객관적으로 시공간 안에서 나에게서 지향적으로 명료하게 명정적 필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향적 체험 안에 포섭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지향성으로서.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그 배경음악을 주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능동적 지향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지향성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복잡다단하게 다양한 어떤 주제들과 만나게 돼. 이 수동적 지향성, 감각자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잠재의식과 관련될 수 있겠죠. 이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과도 또 연결시킬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시간성을 갖고 오게 되면서 지평의식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 지평의식이 모여서 세계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의미의 세계인 거예요. 다양한 체험의 본질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후설은 일평생 그 현상학의 주제인 지향성, 초월론적 주관, 그것을 수정 보완하면서 끝까지 현상학을 죽을 때까지 연구했다. 그런 철학자였어. 그것도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특히 이 레비나스가 후설과 하이데거를 연구하면서 타자의 철학자가 되는데, 이걸 비판할 때에도 그죠?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후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길을 통하여 현상학을 수립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칸트의 길로 갔다가, 칸트는 뭐예요? 그 초월적 주관이 어떻게 보면 이론 이성으로 그치잖아. 거기에서 후기 후설한테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야? 본능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의지작용이라든지 이런 약간은 잠재의식적인 이러한 이 비객관화적 작용들, 발생적 현상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주제들을 칸트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초월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비교하면서 또 칸트와 다른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세미라 강좌에서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로부터 멀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어떻게 보면 이성과 욕구를 함께 강조하는 그 철학자가 누군지 알잖아. 라이프니츠 모나드. 라이프니츠 모나드론으로 또 가서 초월 현상학적 모나드를 이야기해, 또 후설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주적 생명체에 대한 생명론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예도가 후설을 불교 철학과 강의에 연결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세미라 강좌에서 후설을 훨씬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었죠, 그죠? 그래서 후설은 끊임없이 어떤 자기 비판을 통하여 끝까지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서 자기의 현상학을 일평생
극복해 나갔던 그런 사유의 초인의 길을 갔던 철학자가 아니었던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많은 부분들이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도 물러갑니다. 앞으로 헛슬 세미라 강좌에서 미학과도 연결시키고 윤리학, 어떻게 보면 철학적 신학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또 실천 철학,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런 것과 어떤 점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 리케르가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어. 그죠? 이런 강의들을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